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한국의 미래, 한국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한국의 정치계가 그릇과 역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이지만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출마하셨죠. 대선 후보이시기도 하고 또 행정고시, 사법고시 양관왕 수석이시고 뭐 청소년 보호운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현재는 선거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강지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제요 대전 시민 또 충남 도민 그리고 저희 디트 뉴스 애청자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요즘 참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정말 팍팍하다. 손님이 오시질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아주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심석희 양을 비롯해서 3000m 기주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믿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한국 정치의 문제점, 네. 또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불신, 심지어는 정치 부재 현상이라고까지 일컬 정도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라고 할까, 불신이 너무 심각한데 이런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되게 참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뭔가 지금 이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을 따면 온 국민이 환호하는데 또 경제도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뭐 GDP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좀 요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도대체 정치만 좀 잘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 이렇게 돌리다가 정치인들 나오면 또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 원인이 뭐냐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우리가 좀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정치를 못한다고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거다라고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독재 시대였습니다. 이승만 독재, 뭐 박정희 독재, 뭐 전두환 독재의 독재 시대였는데 87년에 직선제 헌법을 만들면서 민주화 시대에 들어섰다고들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이 과연 정말 진정한 민주화 시대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87년도 헌법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서 제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왕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권력을 다 혼자 쥐고 앉아서 독재를 하고 전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잖게 표현해서 제왕적 대통령이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독재적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80년 이후의 대통령들이 다들 자기는 뭐 민주화에서 뭐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독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독재는 아니지만 독재와 유사한 그런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헌법 체제부터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정치 체제가 정말 독재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하는 정치가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결코 완성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실질적 민주화 이제부터다. 일각에서 찾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탄력을 받고 뭐 제대로 지금 추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지혁 출신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그 안에 어떤 그 제왕적
요소가 있고 네. 그런 요소가 없어져야 된다. 뭐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도 헌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위원회도 만들었어요. 또 위원들도 다 유촉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건 뭐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일축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별 피부가 와닿질 않아요. 제가 독재는 아니지만 독재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예. 우선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유고 시에 바로 이어받아야 할, 승계를 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말 한마디면 잘립니다. 지금 당연히 전화해서 당신은 그만두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 후임자를 대통령 말 한마디 자를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외국에 보면 대통령, 부통령이 있을 때 부통령 딱 뽑아요. 또 국회의장을 대행한다 하더라도 다 뽑아서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고,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십시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뭐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좀 여당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청와대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네. 여당은 대통령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당 총재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청와대 눈치 보고 꼼짝 못하고 할 얘기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말이에요. 툭하면 대통령 만나자고 해요. 야당 대표 소용없다 이거예요. 대통령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벌써 독재적인 겁니다. 독재가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낙하산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독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제와 균형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제왕이 되면 안 됩니다. 제왕적이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좀 보자고요. 여자 국회의원 다 합쳐서 볼 때 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당에서는 당론이다. 뭐 이렇게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딱 정했어요. 라고 하면 저 일사불란하게 투표합니다. 이거요, 법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국회법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법의 114조의 2를 보면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정당의 이 의사에 기속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당론이 이제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존재 근거가 없는. 네. 그런데 우리는 당론이 정했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돼요. 이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갑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당에서는 을이 옳다고 한다. 라고 하면 내 갑이라고 하는 양심은 내 팽개쳐 버리고 을이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인간 존재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이 청와대, 대통령만 쳐다보는 그런 체제가 돼 있어요. 요새 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박심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2심 이야기도 있었고 그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뭐 노심, 뭐 김심 다 그랬었는데 국회의원 공천하고 말이죠. 지자체장 공천하고 어쩌고 하는데 왜 청와대 눈치 봅니까? 왜 청와대에서 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말이죠. 무슨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공천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듣도 보도 못하셨잖아요. 백악관에서 그런 짓 하다가는 백악관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지난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죄다 해왔어요. 이게 아주 만악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치를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만 예문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제도와 또 관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재적 민주주의 뭐 이런 말씀을 대통령제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위치가 엄격하게 따지면 삼권 분립의
각기 권한이 입법, 행정, 사법이 좀 네. 서로 균형과 견제를 네. 가져야 되는데 초월적, 네.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도 제왕적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기적 한 30년 네. 한 세대 정도가 지났으니까 네. 그 문제 오늘 이거 빠를수록 좋고요. 예. 당장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들이 5년 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업적도 남기고 싶어 할 텐데 다른 업적보다도 헌법 하나 고쳐놨다. 새 시대를 열었다. 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블랙홀이란 말 딱 거짓말입니다. 예. 저기요. 제가 웃기는 얘기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헌법 개정하기로 딱 마음 먹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됩니다. 지난 국회에서 말이죠. 전 국회의장도 헌법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나라 법제처 법무부도 있는데요. 거기에 뭐 헌법에 관련된 연구 다 해놨어요. 이제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한 달이면 다 끝난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틀부터 바꾸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지역 패권적 정치에 대해서 뭐 영남과 호남의 분열과 갈등, 그것이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현안에 대한 대립 구조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 패권주의에 물론 이제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그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그게 그 원인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을 7, 8년 동안 했고, 또 앞에 소개에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 선거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출마를 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당선되면 기적입니다. 그걸 다 알고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제가 그 매니페스토 운동을 할 때 이 서울에서 이제 그 전국을 이렇게 선거 때마다 두세 번씩 순회를 했었어요. 그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전라도에 가서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맨날 한 당만 찍습니까? 올 때 그 깃발만 꽂으면 막 당선시켜 줍니까? 또 경상도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깃발만 꽂으면 마구 찍어줍니까? 어느 지역에서 70%, 어느 지역에서 80% 나오는 선거, 이게 선거입니까? 막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옳습니다. 옳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웃기는 거는, 아, 옳은 말씀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못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라도 사람들은요, 그냥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상도 잘 나갈 때, 집권했을 때 우리 좋은 공장은 다 경상도에 지어주고 우리 전라도에 해준 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불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피해의식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도 분들이 가만히 옆에 있다가 듣고 계시다가 기가 차신 거예요. 왜냐? 아니, 전라도 사람들 맨날 푸대접 하는데 우리는 아예 꽝이다, 완전 무대접이다. 그렇죠. 우리 완전 핫바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충청도 분들도 가슴에 엄청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대통령 한 번도 못 해봤다, 이런 생각이 꽉 차 계신 거예요. 그거 상처죠. 그것도 경상도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도는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들도 말하기를, 아니, 가까운 최근세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정권도 뺏겼었단 말이죠. 그것도 상처받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는 워낙에 공격을 많이 하고 투집받아서 우리 엄청 상처를 받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무릎을 치고 생각한 것이, 야, 대한민국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저 강원도, 경기도까지 해서 온통 상처투성이다, 피해의식과 한투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정치 측면에서 이 지역구도 달파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겠죠. 요새 뭐 나오는 뭐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서 뭐 석패율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해서 다소는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들 국민들 가슴 속에 저 깊은 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상처와 한과 피해의식, 이것들을 치유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 가슴 속에 상처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그런 정치 하세요. 쓸데없이 어디다 예산이나 뜯어다가 무슨 도로 나오고 무슨 공장에 짓고 하는, 그런데 이 쫀쫀한 정치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이 가슴 속에 상처들을 어루만지 위로가 되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 좀 하세요. 라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변호사께서는 아주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전국 각지에 방문할 기회가 있고 뭐 말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가 이제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네. 지금은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화된 경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한 경쟁, 언제 끝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또 국내에서는 네 편 내 편으로 이게 갈라져서, 물론 이제 인간의 어떤 본능상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남북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 빈부 간의 격차, 또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 요즘은 노소 간의 격차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양분법의 문제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갈등 구조, 대립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좀 있다면, 생각하시는 거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 지역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세대, 노사, 뭐 이념, 온통 우리 사회가 갈등의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정말 오르신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산업화 세력이 있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 세력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다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지금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 뜨고 나면 온통 싸움박질이고 치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요, 허구한 날 구경하는 우리 국민들 심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열받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이민 가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산업화도 아니고 민주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립과 갈등과 분쟁과 투쟁의 이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합하고 상생하고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과제고,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들의 미션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하게 하고 서로 상대방의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저 양당의 대변인들이 입 뗐다 하면 욕적거리에 가까운 소리를 해서 이게 점점 더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따구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까? 쌈박질이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짓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정신은 정말이지 화합과 상생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무식하기 짝이 없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자리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적 지위,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그런 권력적 지위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차지하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권력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적 욕구, 다시 말하면 지배적 욕구, 내가 윗자리에 서서 사람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리더가 하는 짓이고 그게 정치인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배적 욕구, 권력적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가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동창회장이다.
아 내가 동창회장 됐다고 어찌 목에 힘주고 폼주고 말이죠. 판공비자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말이죠. 이게 벼슬이야. 네? 동창회장 자리도 벼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창들 사이에서 회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시간 꺼내서 자기 용돈 내줘가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리 뭐 이런 게 하나가 생겼다 하면 다 권력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토론회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서로 자기의 권력적 요건을 폭발시키면 화해가 상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봉사하고 양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런 데서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정치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실례 말씀이지만 한 건 하고 싶어가지고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정말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정말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잘난 척은 목에 힘주고 목법 세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동차 문 열어도 자기가 안 열어요. 문 열어주면 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요 단추도 안 눌러요. 누가 옆에서 눌러주면 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정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정치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고 정치에 대한 기본 발상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부터 터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구태의연한 이 19세기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하는 저 사람들을 축출해 내야만이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뭐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가지시고 또 참여도 해보셨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정말 저 바닥까지 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질문할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모시기 힘든 분이라 네, 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야 합의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대하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뭐 지금 무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하향식 공천 방법을 상향식으로 하고 국민 참여제를 뭐 그 안에 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물론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폐지해야죠. 예. 우선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양당의 대통령 선거에 공약이었고 매니페스토였죠.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해 선거 때 그 선거 때 새누리당에서는 자발적으로 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공천을 했습니다. 총선 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선이 지난 후에 또 거꾸로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폐지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 폐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완전 다 사조직같이 그렇죠. 거기 뭐 돈 뭉쳐서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수도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일부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 공천제는 그것에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제가 앞에 어필 말씀을 제왕적 대통령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위에서 낙점하던 식으로 찍어내리기 공천 그건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상향식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단체 장이나 의회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합니다. 다음은 또 저희가 정치 불신이 심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그 부정부패 아니면 스캔들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분들이 뭐 형을 살던 문제가 돼서 표면에 노출이 돼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 같았는데도 다시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치 무대에 다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뭐 지금 뭐 저희가 어느 분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아니면 잘못된 인식이 바뀌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그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소한 것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김영란 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정치판에도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영란법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예. 김영란법 얘기를 할 때 집에서 이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 김영란 당시 위원장이 이제 김영란법을 내놓을 때 얘기는 뭐냐면 아니 뿌리부터 고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국회 정치인들의 부패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무슨 전화입니까? 청탁 전화. 누가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어디 뭐 입찰했는데 좀 낙찰 좀 시켜주세요. 온통 전화통. 실례 말씀이지만 전화질. 전화질 하는 게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자식을 내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아는 사람 없나? 국회의원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서는요, 이 공직자가 청탁 전화를 받으면 거부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완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지금 이제 논란 중에 있는데 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다 처벌한다 말이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원안이 그렇게 돼 있죠. 이 아주 강력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정치권에 있어서 부패는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차지하는 거다. 한 자리 차지하면 청탁 전화도 만들어갈 수가 있고 청탁 해주면 저 자기는 공짜로 있습니까? 또 돈 봉투도 가져오고 말이죠. 이 부패의식 꽉 차 있는 거예요. 부패의식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부패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과천선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법이 나온 것처럼 바로바로 청탁 자체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사소한 돈 봉투도 다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부적 고발자들, 양심적 고발자들이 온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언론이 발달해서 뭐 우리나라도 많이 발달해 있지만 근데 그 사소한 뭐 이런 것까지는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중요한 제보들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부적 고발자 외에는 없어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바꾸고 정치인들도 생각을 바꿔놔야지 이대로 두면 이 부패가 안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교도소에 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사면 받아가지고 또 출마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동네 무슨 뒷골목이 뭡니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강지원 변호사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저명한 유명 인사시지만 또 아내 되시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시죠? 네.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김영란 대법관 전 대법관에 대한 그 유명세라고 할까 인지도도 상당하시거든요. 두 분이 집에서 자주 뭐 대화를 하시고 뭐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죠. 시간이 좀 많이 있으세요? 같이 하실 요 정도 두 분 다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예. 저번에 그 김영란 법 만들 때도 토론 참 많이 했었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아니 제가 뭐 별별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돈키호테라고 말해 준 것은 이거 다행이고 신변은 무슨 또라이다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7, 8년 동안 해왔지만 도저히 뭐 정치권이 까딱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충격을 가지고 대선 출마하셨으면 돈도 좀 공탁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다 날라갔죠. 그래서 공탁금 3억 무슨 그 벽보 붙이는 것도 매도.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 당연히 이제 반대하셨겠죠. 우리 이게 제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의 충정을 이해를 하고 안 쫓아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정치 개혁 운동을 그 후에도 이제 계속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변해줘야 우리 국민들 생각들도 바꿔주겠다. 제가 그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유권자 의식 운동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지역 감정 가지고 전라도 사람은 민주당 찍고 경상도 사람은 또 저 새누리당 찍고 저는 요새는 충청도당이 있다고 써졌는데 또 어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또 학연 뭐 무슨 대학 출신 무슨 뭐 고등학교 출신 이런 거 보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 이벤트 선거하고 뭐 이미지 선거하고 말이죠. 많이들은 보셨겠지만 그 시장에 가가지고 뭐 떡볶이 먹으면서 사진 한 장 찍고 장애인 안고 사진 찍고 다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말이죠. 요따구 이저 선거운동에 쏘가 넘어가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부족함이겠지만 정치권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 정부의 공약, 뭐 기초연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올 때 재원 조달 방법이 뭐냐? 그렇죠. 돈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예. 자꾸 따졌잖아요. 그거 우리 매니페스토 운동의 기본이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란 지금은 교수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됩니까? 네, 뭐 좀 집에서 쫓겨나실 뻔했다고 하는데 또 거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대법관을 역임하시고 뭐 대형 로펌에 가시면 그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데 변호사 업무는 안 하시겠다고 뭐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꾸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죠. 뭐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하고 상의한 결과고 그때 이미 저도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을 한 6, 7년 하다가 그 접었습니다. 더 이상 돈벌이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 이망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토론을 많이 했었죠. 근데 퇴임을 앞두고 입사람도 안 할게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려줘서 또 뭐 박수를 보내고 있죠. 사실 그런 결단이 쉬운 건 아닌데요.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결단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뭐 검사를 했고 대법관을 이렇게 했는데 나오면 이제 이게 연줄로 해서 이게 사건이 오고 그럼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요. 요즘은 뭐 젊은 변호사들이 너무 변호사들이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유명세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딱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이건 우리 사회의 부패의 근원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부패라는 거죠. 이걸 딱이 법률적인 부패는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패는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런 얘기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인생 이망을 사는 특히 저희 같은 연령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읍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세상에 돌려줄 수 있을까? 봉사적인 인생 이망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죽을 때까지 돈을 열심히 벌다가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집안채 꼭 마련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욕구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집안채는 있는데 돈벌이가 없다. 쓸 돈이 없다라고 하면 영모기지에 가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채가 있는 집안채를 은행에다 잡혀요. 그리고 9억 원 이하짜리는 되는데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씩 빼먹어요. 그리고 죽어요. 죽을 때는 집이 반채밖에 안 남아요. 빼먹었으니까. 그 반채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속에 대해서 집안채는 줘야 번듯하게 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은데 욕심을 내려놓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제안을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왜 비롯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선거 때쯤 되면 새로운 사람에 의한 새로운 신당 창당이 고차화되고 사실 또 됐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새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오셨습니다만 쓰러져 간 별이었어요. 지나간 이제 별이 됐는데 지금 아까 영남, 호남 지역 패권주의에 맞물려서 이제 새로운 정치 신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 참여 인원들 그 안철수 이제 신당 대표 비롯해서 뭐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나오는 신당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신당이 적어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네.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우리 역사상의 선거를 보면 그 제3당이 수시로 출몰을 했었습니다. 예. 뭐 누구누구 얘기하지 예.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력한 그렇죠. 인물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개인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정주영 씨부터 시작해서 박찬종 씨, 또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기가 이인재 씨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출마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경우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10%, 20%, 30%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나를 중심으로 당을 하나 해보겠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만들어낸 제3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제3당은요 위험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정주영 씨가 예를 들어 그 당시 무슨 국민당인가 만들어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주영 씨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이 먼저이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줄줄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념 정당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새정치 연합도 성공하려면 사람 한 사람 중심의 정당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사고 생기면 당 진입 연결되고 뭐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부터 다시 생각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저는 하는 거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지금 큰 정당들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정당들이 다 짬뽕 정당입니다. 잡탕 정당입니다. 예. 그거 왜 그러냐? 짬뽕이나 잡탕이 들면 기분 나빠할 텐데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정책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극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극좌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라인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과 정책이 있고 거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정당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좀 유명하니까 내가 인기가 좀 있으니까 좀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과거 삼김시대의 전철인데 그걸 그대로 지금 본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과거의 삼김시대를 상상해 보시면 그 사람 중심으로 줄줄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 당이다라고 하면 경상도 사람들 쫙 모이고 물론 전라도 사람도 있었지만 김대중 당이다 전라도 사람들 쫙 모이고 그리고 또 경상도 사람들 좀 있었지만 또 김종필 씨다라고 하면 또 충청도 사람들 쫙 모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할되거나 또는 친소관계 아름아름으로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모여요? 이념과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쫙 라인업이 되고 그리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짬뽕 정당이 된 거예요. 김대중 정당에도 진보적인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이 다 모여있고 그렇죠. 김영삼 당에도 보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도 짬뽕 정당, 다 그 후계 정당들 아닙니까? 새누리당도 짬뽕 정당이고 민주당도 짬뽕 정당입니다. 또 하나 당이 생기는데 여기도 저기도 가지 못해서 모아서 이것도 또 짬뽕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 되려고 한다면 하다못해 녹색당을 하든가 무슨 당을 하든가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100년간은 200년간은 정당을 만드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소탐, 작은 것에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당이 정말 인기가 좀 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 정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정책 정당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된 정책 정당 하나 생겼어요. 제3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계속 짬뽕 정당으로 가요. 그럼 욕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제가 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얘기를 했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다 보수적입니까?
경상도는 보수적인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새누리당 찍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예. 전라도 사람들 다 진보적입니까? 전라도는 보수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다 민주당 찍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보세요. 한 지역에서 80%라고 90% 나왔습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뭐 장난질입니까? 이런 썩어빠진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 경상도에도 보수적인 사람 말고 진보적인 분들이 있다. 전라도에도 진보적인 사람하고 보수적인 분이 있다. 충청도에도 보수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진보적인 분이 있다. 라고 해서 이념 정책 정당으로 라인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장을 펼쳐라. 그런 정당의 모범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국회의원 정도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폭탄호 같은 영향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이념과 정책의 차별화를 주창하는 그런 정당이 나서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6월 4일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돼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방식에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 뭐 저희는 지금 이제 중앙정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일부는 지방선거도 포함됐고요.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뭐 지방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터인데 앞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 제 말씀을 드릴 때 빼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배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8대2 정도로 해서 말이 지방정부의 도지사고 시장이고 뭐 그렇지 하는 일이 실례 말씀이지만 쫀쫀합니다. 너무. 예. 그래서 지방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중앙에서 80%를 쥐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싹둑 반쪽을 또 이쪽에서 내려보내라. 뭐 5대5 이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연방제 같은 것을 하는 미국 같은 데서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또 연방화폐, 연방재정 이런 정도 일만 합니다. 그리고 뭐 도로 건설을 한다든가 산업공단을 만든다 이런 것은 다 주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방정부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의 의사가 100%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우선 제왕적 대통령부터 제부터 폐기하고 더 많은 권한을 도지사, 시장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의 이 잘못된 권력 운용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또 시민사회단체, 언론 이런 데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이게 정말 자율적인 자치죠. 문자 그대로 자치. 네. 예.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치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전에도 못 간 정도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매니페스토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또 동기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게 뭔가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실지 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습니다. 2006년대 5.3일 지방선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초대 그 대표를 맡아가지고 해오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물려줬는데요. 그런데 원래 매니페스토 운동이라서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조 사회가 무너지고 처음 선거라는 걸 해보니까 영국 사람들도 뭐 해본 게 있습니까? 뭐 돈 봉투 놔돌아다니죠. 후보 매수하죠. 뭐 선거 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1834년에 그 보수당의 로버트 필이라고 하는 당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책 가지고 경쟁하겠다라고 해서 매니페스토하고 정책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정책과 가지고 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미국으로 하면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당내 경선을 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선출이 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의 정책과 자신의 정책을 조율합니다. 조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과한 것이 플랫폼이고 그거 가지고 다른 당하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정책 가지고 승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남들에서 이 인신 공격하고 욕하고 욕설 비방하고 말이죠. 뭐 뒤나 캐고 말이죠. 이벤트 이미지 선거하고 아 우리 뭐 같은 동네에 태어났으니까 찍어주세요. 땅소리 안 하고 말이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찾는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참 그게 힘들군요. 여전히 80% 90%를 찍어 제끼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당사자가 후보자가 있고 뽑아주는 유권자가 있거든요. 네. 또 유권자가 만드는 선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후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유권자가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네. 후보자의 수준도 결정될 수 있다. 네, 네. 이쪽 뭐 우리가 정치 불신, 정치 부재 현상을 타기 앞서서 우리 자신의 각성과 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훌륭하신 말씀이죠. 예. 우리 국민 수준이라는 게 바로 유권자 수준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만 하루아침에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제 이야기하고 다녀도 말씀을 들으실 땐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또 투표장에 가면 또 그냥 그 동네 사람 찍어주고 뭐 아는 사람 찍어주는 잘생겼다고 찍어주고 말 잘한다고 찍어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신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0년 70년 동안에 이만큼 큰 성과를 얻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새 올림픽에서 들리는 소리 뭐 좀 요새 성적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화했고 그다음에 민족을 해왔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체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였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산업화 민주화도 우리 국민들이 해냈거든요. 우리 유권자도 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이제 또 정말 화해와 상생을 위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 국민들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아주 정말 그런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갖습니다. 예.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워낙에 짧은 시간 동안에 기적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화해와 상승의 기적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압축 성장의 세계적인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저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압축 성장했죠. 압축 민주화했죠. 이제 압축 화해를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금년도의 지향점 중에 하나를 통합과 공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대립과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하루아침에 특정한 몇몇이 각성해서 성공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점점 많은 분들도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저희가 지방 정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정치판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정치계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강지원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어지간히 돼서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정치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화합과 통합, 상생, 공존, 공생이 지금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인식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도 무슨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인식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탕평 인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이 이 갈등 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힐링과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센터들이 가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따뜻하고 위로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이제 언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질문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